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했죠. 그래서 1000km 보내는 걸 했는데 그때 제가 당시에 이거 극초음속 아닌 것 같다. 그 언론이 괜히 호들갑 떨고 국민들 겁을 준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언론사에서 국방부 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유용원 기자의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확실히 극초음속이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 굉장히 그 심대한 위협을 가지는 거거든요. 극초음속이 아닌데 미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이 셉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 대한 위협도 세고요. 극초음속이 아니면서도.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용원 기자가 국방부 출입 기자 중에 제일 세죠. 예, 그래서 좀 출입 기자 체면을 좀 살린 편이죠. 아니, 언론이 어떻게 국민들 겁주는데 그렇게 앞장서면 어떡합니까? 여기도 뭐 제목은 뭐 마하 14, 1000km를 날아갔다 뭐 이렇게 되는데, 북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실체 뭐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기사를 보면 요격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위협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예의주시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거 항상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죠. 그렇게. 그 다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러 기술을 해킹해서 개발을 앞당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말하면서 이게 역설적으로 한국에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 기자만 해도 그 이제 신문사 자체 한계 조선일보에 뭐 조선일보 뭐 얼마 전까지 그 김대중 주필인가 뭐 김대중 그 양반이 나서 가지고 말하자면 그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등거리 비슷한 뭐 줄타기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사시로 삼았던 언론입니다. 소위 보수, 소위 우파라는 신문이. 따라서 이제 말이 좀 유기자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계가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 이게 극초음속이다 아니다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아까도 보셨지만 극초음속 활강체가 아니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당연히 아니고요. 미국밖에 못해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굉장히 고난도입니다. 극초음속 활강체 HGV라는 애인데 극초음속은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럼 극초음속이 아니란 소리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중국이 기술과 부품을 제공한다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실제 오너는 중국이다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조금 전에 보셨듯이 북한이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기술을 해킹한다면 이라고 했어요. 북한이 뭐 해킹할 군번이 못 되죠. 북한이 중국에 대해 그 정도 독립성 못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좀 그 대기자니까 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좀 큰 안목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퇴직하실 텐데 뭐 또 뭐 그게 있겠냐. 뭐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미 국방부에서 쓴 그림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한국 우리말로 이제 그 좀 이렇게 바꾼 겁니다. 텍스트를. 이 발사 단계에서 이제 마하 20, 25, 마하 20 정도면 이게 6.9km/s입니다. 1초에 한 7km 정도 가는 거예요. 마하 25면은 7.7 될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한 150km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정점 찍고 거기서 재진입 자세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진입을 시작을 하면서 앞에 활강체가 분리됩니다. 분리된 활강체가 대기권 상층부에서 상하 좌우 기동을 합니다. 대기권 상층부라 그러면 대개 50km에서 100km 사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소위 중간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메소스피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 단계에 오면 활강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육상, 해상 이동 타겟을 따라갈 수 있는 목표인데 여기서 이제 성능 차이가 나죠. 미국은 정확한 발표는 안 하는데 미국이 아마 해상 이동 타겟 함정을 때릴 수 있을 겁니다. 뭐 중국은 때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과연 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말 단계 활강 조정은 이제 50km 이하고요. 공기 밀도에 의해서 속도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 요격을 상승 단계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종말 단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50km 이하, 뭐 바람직하게는 20km, 30km 정도 고도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극초음속 활강체하고 이번 북한 걸 비교를 해보면 아마 북한이 지금 마하 14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마하 10 정도 봐야 될 겁니다. 최대 속도를. 극초음속 활강체가 마하 20에서 25예요. 그러니까 뭐 한 절반 조금 더 나온 거예요. 마하 14 보더라도. 그 얘기 뭐냐면 제대로 못 차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대 고도도 이게 이제 재진입 기술이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100km 바깥으로 나가면 좀 성격이 달라집니다. 중간권은 한 90에서 100km 사이에서 끝나고요. 100km 바깥이 되면 그 10권, 더머스피어라고 됩니다. 근데 극초음속은 보통 2000, 3000km 가야 되기 때문에 더머스피어까지 가가지고 쭉 우주를 타다가 그 다음에 재진입을 하는데 북한 같으면은 더머스피어 10권을 못 가고 100km가 최대 고도라고 유영훈 기자 글에 나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도 이거 최대 속도하고 최대 고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 마하 10이니 마하 14니 이거 못 믿습니다. 고도가 어느 때에 마하 14, 마하 10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낮은 고도에서 다시 떨어져 내려올 때 그때 그 속도 못 납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최대 속도가 마하 10, 마하 14밖에 안 되고요. 보통 탄도미사일들은 마하 20 넘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궤도에 진입을 하려면 우주 궤도에 진입을 하려면 그게 마하 20에서 25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궤도 진입을 안 하는 거죠. 위성이 돌아가는 그 궤도에 진입 안 하고 중간에 그냥 내려와 버리는 케이스예요, 이게. 재진입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10권을 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10권을 가지 않고 뭐 그냥 그 아래에서 이렇게 간 거라서 이게 뭐 재진입이라고 할 것도 좀 없죠. 활강체 분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HGV 방식에서 활강체가 사용되는데 여기는 활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종말 단계 활강 조정. 이게 이제 굉장히 그 고난도거든요. 특히 이동 타겟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링크로 받고 또 자기가 맨 마지막에는 짧게나마 레이더 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앞이 너무 뜨거워져 있어서 플라즈마 때문에 이 레이더 같은 게 잘 작동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동 타겟에 대한 활강체 조정이 이게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런 탄도미사일들 요번에 북한에서 쏜 거는 고정 타겟에 대한 대기권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뒤에 그 여기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현무2 이게 실험일 텐데 현무2가 이게 그 홀인원 했잖아요. 이게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이 탄도미사일들이 뒤에 그 꼬리 날개 조종면이라 그러죠. 그걸 컨트롤 서피스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기권 쪽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이거 자체로 보면 이건 극초음속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점에서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극초음속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중거리 납작탄도 미사일입니다. 보통 납작탄도라 그러면 뭐 300km, 400km, 500km입니다. 쟤들이 말하는 이제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 근데 이 경우 비행거리가 1000km예요. 최대 고도가 100km 미만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납작한 거예요, 탄도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새 납작탄도가 이게 무지하게 좀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한 1000km 가는데도 100km 고도 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골아픈 게 있는데요. 이 그 100km 이하 쪽에서는 상당한 그 공기 밀도가 있기 때문에 50km 이하로 내려가면 그건 확실히 공기 밀도가 있고 성층권이니까 100km만 돼도 뭐 50에서 100 사이도 공기 밀도가 꽤 있습니다.
이 공기를 이용을 해서 이 날개 그 조정면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성이 높아져요. 조정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데이터 링크 달고 앞에 뭐 레이더나 무슨 뭐 탐색기를 달면 이동 타겟, 배 같은 걸 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탄도가 조정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게 1000km 나간다 이거예요. 납작 탄도가. 그래서 골아픈 거예요. 한국한테 뭐가 골아프냐? 뭐 납작 탄도로 1000km를 보낼 수 있으니까 300km 보낼 때는 뭐 한 40km만 올라가면 되겠네. 초납작 탄도가 되죠. 이게 쟤들이 말하는 초대형 방사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성격인데 이걸 눕혀갖고 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막는 거는 LAMD가 최고입니다. 그 장사정포 요격체계라고 흔히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LAMD 고스란히 하면 적어도 미사일 방어, 적어도 요격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북한 실험에서 우리가 극초음속이에요, 극초음속이에요 라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야 LAMD 개발 서둘러야 돼. 이 얘기를 언론에서 해야 되고 이 얘기를 유영원 기자가 해야 되고 이 얘기를 조선일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극초음속이라는데 방점 찍어가지고 말하자면 국민들 겁주기나 하지 실제로 해야 될 얘기는 안 해. 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납작탄도들은요 최대 고도가 일반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 최종 구간 시작점보다 낮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드가 종말 단계, 고고도 종말 단계 요격 체계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페이즈 하이 알티튜드 이래서 사드 TH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에어 디펜스 그래서 THAAD 이렇게 되는 거죠. 터미널 페이즈 하이 알티튜드 에어 디펜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 단계라 그러면 굉장히 뭐 고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종말 단계는 진짜 멀리서 오는 그 탄도미사일들이에요. 뭐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거. 얘들은 막 뭐 수백 킬로, 1000km 이상 고도로 오다가 꼭 내려오니까 150km만 돼도 종말 단계라고 이게 고도가. 그런데 지금 1000km를 가는데 100km가 최고 정점이야. 그럼 얘는 사드 개념으로는 종말 단계에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최대 고도가 일반 탄도미사일의 종말 단계 최종 구간, 이 멀리서부터 오는 탄도미사일, 일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종말 단계 최종 구간을 고도 한 50km부터 잡습니다. 60km부터 잡습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는 deep terminal phase라 그래요. 앞에 deep, 깊은이라는 깊다라는 뜻의 deep을 붙이는데 종말 단계는 150km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거고 일반 탄도미사일은 그중에 종말 단계 최종 구간은 고도 60km 정도부터 보는 건데 지금 이런 애들을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300, 400km로 쏘게 되면 이거는 뭐 40km, 30km예요. 최고 고도가. 일본을 겨냥하고 쏘면 최고 고도가 100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골아픈 거예요. 그래서 LAMD 개발에 시급한 거예요. 이런 물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극초음속이라고 해서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할 때가 아니라니까.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한테 이게 왜 골아프냐. 최대 고도 한 120km에 사거리 1200km 이렇게 딱 하면 요 지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보라색 그 버블이 북한의 그 해안에서 혹은 휴전선 일대에서 쐈을 때 1200km 선이에요. 그럼 이 안에 말하자면 오키나와 들어가 있죠. 네, 이게 오키나와 아닙니까? 대만하고 일본 사이에 지금. 그 다음에 여기쯤이 혼슈에 이제 혼슈에 여기쯤이 이제 그 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해군기지, 미 해군 미 공군기지, 예, 도쿄 인근에. 그래서 이런 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의 핵심 지역들이 싹 주한미군기지 수십 개가. 그래서 이게 골아파진 거예요. 이 골아파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대박이 온 거야.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좀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의 납작 탄도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북한이 밀어붙인다. 이게 뭐냐? 결국 한국 몸값이 올라가요. 이걸 일본 근처에 육상 해상 MD로 만약에 이걸 요격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발사 원점까지의 거리는 1500km라고 치고요. 좀 북한의 예를 들어서 평양쯤에서
혹은 평안북도에서 저기 도쿄 부근을 때렸다. 예. 요코다 공군기지,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때렸다 그러면 1,500km 가까이 나옵니다. 미사일 평균 속도 이게 높은 데서는 좀 빠르고 뭐 마하 10, 14 나오지만 이게 낮은 구간에서는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주면 평균 속도 음속의 한 6, 7배 잡아주면 됩니다. 평균 속도로. 그럼 2000m/s 간다고 치고 초당 2000m 간다고 치고 그러면 비행 시간은 750초죠. 그러면 이게 일본 및 그 근처 육상 해상 MDA에서 이걸 요격한다고 치면 어디쯤에서 감지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요코다 미 공군기지를 노렸다 그러면 미 공군기지까지 한 600에서 800km 남겨둔 시점, 그러니까 원산하고 울릉도 중간 지점에서 감지가 돼요. 그때 감지 고도는 30에서 50km쯤 될 겁니다. 그 이상 돼야 돼요. 그때 거기서부터 요코다 미 공군기지까지의 잔여 시간 500에서 600초, 그러니까 10분이 안 남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요격 결정해서 뿅 쐈을 때 요격 시점에 그 요격 환경은 뭐냐? 공기 밀도가 높은 구간, 그러니까 30에서 50km에서 회피 기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격이 조금 까다로워져요. 뭐 못할 건 없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 방 맞으면 크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요격할 수 있는 겹겹 보험을 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그 요격을 해준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예, 한국은 감지 시점 및 지점이 어디냐면 발사 즉시예요. 왜 한국은 그러니까 평북에서 쐈으면 1초 이내에 알아. 쉽게 말하면 그 좀 감지 고도는 최대 1km, 1000m 이내에서 1000m면은 감지를 해버려요. 감지 고도가. 그러면 타격까지 잔해 시간은 720초야. 요격 환경은 공기 밀도가 희박한 정직 기동 구간이에요. 아직 공기 밀도가 희박할수록 얘가 이 조정면을 써가지고 이런 그 회피 기동이라 그럴까 선회 기동을 못 해요. 그 늦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디서 요격할 수 있냐면 원산에서 울릉도 사이에서 요격 때려버린다고요. 그럼 한국에서 그런 거 요격해 주는 게 힘든 일이냐? 아니죠. 한국 입장에서 오키나와행 탄도미사일 혹은 요코스카행 탄도미사일 혹은 요코다행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건 한국이 가지고 있는 MD 시스템에서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더 넣기 비즈니스야. 근데 그게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에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넣은 건데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LSM-2가 앞으로 10년 후쯤 개발됐을 때 LSM-2에 대한 예측이 뭐냐면 사드 최대 요격 고도 한 150km 정도 유지하면서 찐빵으로 즉 요격 범위의 수평 지름이 확장된다. 이러면 찐빵처럼 펑퍼짐하게 되겠죠. 아마 그런 식의 요격 미사일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좀 추정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국의 이 군사 지리적 조건이 무지하게 특이합니다. 이게 원주에서 두만강 내다보기인데 쉽게 말하면 원주 상공의 13,000m 위에 뜬 요새 이제 무아부 우리 이제 국산 해나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년 후쯤 깔리는데 만 2년 지나면 2027년에 깔린다 그러니까 그게 2025, 2026 2년 반 지나면 깔리는 거죠. 2년 한 10개월 지나면 조금 땡기면 2년 한 7, 8개월이면. 그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커가지고 경납시설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그거 운영하는 지상 시스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 뭐 연결 다 돼 있고 뭐 돼 있고. 그래서 그게 한 2년쯤 걸릴 겁니다. 요번에 1조 이상 투자되는데 5천억 이상이 아마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 데가 5천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비행기 값이 아니라. 이 원주 상공 13km에 무아부가 13,000, 14,000에 뜨니까 13,000m에 떴다 이거야. 그럼 얘는 두만강변에서 만약에 탄도미사일 쐈다 저기 러시아랑 있는 낮은 선봉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먼데 그게 한 500km 되거든요. 원주 상공에서 탄도미사일 쏘면요 1,000km, 1,000m 위에 풍선도 1,000m 올라가잖아. 쉽게 올라가지. 웬만한 풍선도 1,000m 위까지만 올라와도 보여요. 바로 본다는 소리지. 거의 즉시적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종도 서쪽에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스 경계선 상공이 있어요. 네, 그 있죠. 서쪽에도 당연히 있죠.
그러면은 이게 김포공항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되는 점이 그게 카디스 경계선이에요. 예. 여기에 만약에 13,000m 상공에 정찰기 무하브가 떴다 그러면 김포공항 기준 720km 쯤 되는 산동 저기 저 심장부 산동 저 안쪽에서 뜬 탄도미사일을 고도 1000m만 올라가도 감지해요. 그러면 궤적도 뭐 고도 3, 4,000m 올라가면 딱 이미 탄도미사일 궤적 나와버린다는 얘기지. 굉장히 빨리 감지해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북한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를 가장 정확하게 감지했죠.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건 1000km 날았다라고 계산을 했죠. 일본은 500km 날았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이 까닭은 거기 이제 유용원 씨 기사에는 뭐 저기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올바른 소리를 했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그 딱 붙어가지고 감지하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런데 국방부가 잘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아, 미국이 좀 가르쳐줘서 빨리 알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치울 거예요. 그 일일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국가 기밀이 되거든. 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미사일 고도 첫 번째 줄이 미사일 고도입니다. 미사일 고도가 이제 해발 0m냐 1000m냐 2000, 3000, 4000, 5000, 10,000, 13,000, 15,000, 20,000, 30,000, 50,000 미사일 고도 이렇게 올라갈 때 해발 0m에 있는 육상 혹은 해상 레이더가 미사일 고도 50m 올라간 거를 몇 킬로미터 바깥에서 알 수 있지 최대가 51km입니다. 미사일 고도가 1000m가 되면 113km에서 알 수 있고요. 미사일 고도가 13,000m쯤 되면 407km 바깥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미사일 고도 13,000이라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사일은. 예, 이런 탄도미사일들은 많이 적게 올라가는 게 한 150km 올라가니까 13,000이라 그래야 13km잖아요. 아주 초장이라고요. 딱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해상이나 육상에 깐 레이더만 가지고도 초장에 딱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하브가 떴어. 그럼 얘는 해발 13,000m에서 운영되거든, 최소. 해발 얘가 13,000에서 운영이 되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숫자에다가 13,000에 있는 요 407을 다 더해줘야 돼. 물체가 13,000m 위에 있다는 얘기는 내 높이가 13,000m를 나가리로 깔고 있고 물체는 저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3,000m 위에 있는 애는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50m 높이로 딱 떴을 때 그거 알아차릴 수 있는 거리가 언제까지야? 458km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50m에서 1000m 뜨면 520km까지 내다봐요. 다시 말하면 원주 상공에 있는 13,000m짜리 우리 그 무하브는 저 두만강 저쪽에 있는 애 발사하자마자 안단 소리예요. 영종도보다 서쪽에 우리 그 방공식별구역 경계선상에 있는 애는 저 산동 저 깊숙한 곳에서 쏜 탄도미사일 발사하자마자 안단 소리예요. 땅에서 뭐 한 200-300m 뜨자마자 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군사지리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이 7대 영역의 성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네. 미국의 제1도련 방어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미국이 제1도련을 지금 방어해야겠어. 그럼 한반도에 힘을 좀 실어줘야겠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한국의 7대 영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그 짭종신 납작탄도 육상 MD. 예, 미국의 MD 뭐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짭종신 납작탄도에 이렇게 몰빵해서 겹겹이 안 해요. 이스라엘 뭐 다윗의 돌팔매, 데이비드 슬링 그거 몇 개 더 있나? 짭종신 납작탄도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걸 천공2, 천공3, LSM1, LSM2 또 아래다가는 LAMD까지 그렇게 깔아놨잖아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요, 이 탄도미사일 성격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 LAMD는 탄도미사일 성격의 미사일인데 얘를 납작하게 눕혀서 쏘아서 탄도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탄도가 이상하게 납작한 애지. 이스라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대형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에요. 예. 아이언돔은 우리랑 안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쏘면 한두 방 맞고 거기 작살내면 돼요. 그냥 저기 뭐 천무하고 저걸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짭종식 납작탄도 육상 MD. 그래서 이게 한국이 저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 짝종신 납작탄도 해상 MD. 한국형 이지스. 예. 예. 그 이제 KDDX부터가 본격화되죠. 예. 예. 요번에 사실 레이더로 치면 요번에 차기호위함이 충남함인가 걔가 이미 그랬고요. 그 다음에 조기 경보기, 이거 컨퍼말 조기 경보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 한국만큼 잘 쓸 수 있는 이 무기 체계가 한국만큼 빛을 보는 데가 없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빛을 보는 무기 체계라 이런 쪽이 한국이 많이 발전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양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 장기 채공 감시 정찰 드론. 예, 무아브. 예. 예. 이런 애들이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형 425 위성. 예. 우리는 뭐 결사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 엄청나게 해야죠. 예. 초소형 군집 위성은 예, 저기 뭐야 그 상적각처럼 펼쳐지는 애죠. 예, 이런 애들. 예.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상적각으로. 예. 요번에 떴죠. 이거. 예. 저기서 떴죠. 그 다음에 센서 융합 전투기. 여기 왜 전투기가 들어가냐? 예, 요새는 전투기들이 특히 F-35 그리고 KF-11 그리고 우리 지금 거기에는 KF-16 그러니까 F-16의 한국 버전의 일부 모델들이 이 고공에서 이 그 탄도미사일을 감시하거나 적의 저기 뭐야 그 감시 정찰에 특화돼 있어요. 그걸 RKF인가 그래요. 정찰용 RKF-16 정찰용 한국형 F-16이라 그런가 뭐 그러는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훌륭한 정찰 기능이 F-35에 이미 있고 그리고 KF-21에도 그게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센서 융합 전투기들이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해줘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미 미사일 경보 실시간 연동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어떤 천생 연분인데 한국의 장점은 위성도 급속히 강화되고 있지만 육해공 특히 공중 감시 체계가 이건 뭐 한국밖에 못해. 여기가 우리 땅이고 우리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장점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오듯이 예, 적외선 감시 기반이고요. 이때까지는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 SBIRS라는 애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여기에다가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 탄도 추적 우주 센서 HBTSS라는 애를 지금 미국이 열심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융합을 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막강한 억제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 미국은 한국의 MD 감시 요격 체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희한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영역이라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깝게 봤었어요. 한국의 자체 MD, 자체 감시 체계 발전을. 근데 요새는 미국이 이걸 아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되돌이켜 보면 이건 중국이 중국했어요. 예, 이게 쌍강압 전략인데 자기 집 지켜주는 소목을 잘라서 장작으로 쓴 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발해만 말발굽 거의 중국의 핵심부고 중국의 심장이고 중국의 뇌수구고 중국의 영혼 지역인데 그걸 보호하려면은 한반도를 영구 분단으로 안정화시켜야 돼요. 분단으로 못을 박아야 돼요. 그런데 북의 핵과 미사일을 채워줬다라는 거는 이건 불쏘시개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영구 분단 안정화는 현상 유지 게임이고 스테이터스코 게임이고 핵 탄도 미사일은 판 뒤집기 리비저니스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존재는 또 한반도라는 거는 영구 분단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중국의 전략적 관점에서는 근데 이걸 가지고 불쏘시개를 쓴 거예요. 미친 애들이죠. 그래서 북핵 반점인 거예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핵 반점 소림사 주방장의 혁신적 무한연료 쌍강압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무한히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심리적 강압은 뭐냐. 한국인에게 북한 핵위협으로부터 한국인을 구원할 주체는 우리 중국뿐이다. 이 생각을 인지전쟁을 전개해서 반미친중으로 줄을 세워야 한다. 뭐 이런 관점이죠.
군사적 강압은 뭐냐?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 꼼짝 마세요, 꼼짝 마세요 이겁니다. 중국이 중국한 그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중국식 계산법은 뭐냐면 야, 그 북한에 핵과 미사일 좀 채워준다고 뭐 미국과 한국이 뭐 반응 제대로 하겠어? 뭐 별로 무반응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일본, 걔들은 그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앙심이 많아서 걔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중국 좋아해. 이 생각,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딱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뭐냐면 말라카 태평양 해양 질서에 대한 위험하고 비급한 방식의 도발로 미국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말라카 태평양 해양 질서를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대신에 북한 이거 답 없는 애들을 내세워서 오키나와, 괌, 하와이를 위협해? 이제 꼭지가 도는 거지. 그래서 한국과의 미사일 협정을 전면 폐기하죠. 2017년에서 2021년에 거쳐서. 또 한국은 이게 우리가 실전적 위기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야, 북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을 저렇게 막 갖추냐. 그런데 그 한국이 이제 그 국력, 기술력, 제조업 기반,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능력이 이제 급신장한 시점이잖아요. 20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그러니까 실전적 위험 느끼니까 방산이 고속 질주를 해버렸죠. 일본은 원래 은근 친중이에요. 미국에 대한 앙심도 많고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저렇게 이제 나오면 북한 내세워서 일본 입장에선 자기 생명선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만인데 이게 위협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근 친중을 포기하죠. 게다가 사고가 터지면 일본 안에 수십 개 주일 미군 기지가 타격을 받는데 그럼 일본도 결국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고. 위험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은근 친중 노선을 포기하고 엉거주춤 뺀질거리면서 반중전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지금 2022년, 2023년부터 앞으로 한 7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물꼬가 많이 트였어요. 2023년 전에는요, 첨단 무기라고 하면 물론 천무 같은 건 좀 뺐습니다. 천무는 뭐 그거보다 훨씬 2010년대에 이미 배치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보면 이제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면 현무3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게 현무3C죠. 1500km까지 가는 거. 요새는 D도 3000km 가는 거 개발 중이라는 거죠. 현무2 후기 모델, 이게 한 800km 갈 겁니다. 800km면 사실 북한 넘어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RQ4 그 미국의 첨단 그 장기체공 드론, 정찰 드론. 그 다음에 E7 조기 경보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로 센서 융합 전투기의 어떤 대명사인 F-35. 이게 다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30년, 지금부터 2022년,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보면 이제 막 대량 배치되는 거 보면 현무4, 현무5, LSM1 LAMD에서 이게 이제 LSM1 LAMD가 곧 한 2, 3년 후에 배치되잖아요. 육상 MD, 그 다음에 해상 MD, 이게 이제 KDDX 나오면서 이제 그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대형 425 위성, 초소형 사 위성, 이거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작년 올해. 컨포멀 조기 경보기, 이거 우리가 한미 합작으로 만들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무하브 장기체공 드론, 이거 지금 본격화됐죠. 양산. KF-21 4.5세대, 이거 본격화됐죠. 그 다음에 요 시기에 KF-21 5세대가 아마 완성될 겁니다. 2030년 전에. 그 다음에 가오리, 침투형 스텔스 감시정찰 드론. 이 가오리는 이 무인 편대기 전투하는 애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penetrating, 그러니까 침투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전략성 공중박사 미사일, 이게 아마 2030년 전까지 완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대지, 대함, 대레이더. 대지, 대함은 한 1000km씩 가고 대레이더는 한 300km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잠수정, 합동 화력함, 그 다음에 디젤, 공기 불필요,
그다음에 리튬 이온 이렇게 결합된 DAL 방식의 매복형 잠수함. 네. 그다음에 링크 K 이게 이제 2030년까지 가요. 그리고 이게 워낙에 그 보면은 무지하게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심화되는 거죠. 2035년까지 심화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거는 KF-21 5.5세대가 등장하겠죠. 그러니까 멈트, 유무인 합동 작전하는 애. 그리고 이제 가오리 넘버 2가 나올 거고, 그다음 유무인 합동으로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무인 편대기가 나올 거고, 나머지들은 다 앞에 있는 것들이 심화되는 과정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좀 야박하게 말하면 세계 최대의 그 숟가락 비즈니스 말벌집이에요. 중국이 한국을 세계 최대의 숟가락 비즈니스 말벌집으로 건드린 거예요. 한국은 어차피 최첨단 함께 또 따로 with or without WOW 와우 자주국방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그런데 이제 중국이 쌍강압 전략을 아까 했잖아요. 북한의 핵미사일 북핵 반점 전략을 취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에게는 명분을 줬고 국론을 통일시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이런 관점이 좀 바뀌어갖고 정세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의 전략은 미국에겐 한국 키워주기, 더 나가서 심지어 자유통일 한반도라는 거를 숙고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살벌하고 위험한 처지긴 한데 뭐 이럴 때일수록 니체가 한 그 역설적인 표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What fails to kill me only makes me stronger. 그걸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